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아탐색과 성장 담당하고 있는 김경미라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로 먼저 만나게 됐네요. 예, 그동안은 제가 다른 영상물을 활용을 해서 이게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 더 이상 계속 그렇게는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지금 3장부터는 제가 음성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파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먼저 3장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우리 교재에서도 동일하게 3장인데 이 이제 내용은 또 파일을 올릴 때 용량이 또 크면은 올려지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눠서 두 개의 파일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 목차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파일에서는 지금 목차 1번 정신건강의 의미, 2번 또 정신건강의 이론적인 견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돼요. 우리가 일단 정신건강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랑 넓은 의미로 정신건강의 개념을 파악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을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좀 수월한 그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장, 융의 분석심리 입장, 로저스의 인본주의 입장, 그리고 소질, 스트레스 모형 입장,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이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일의 내용이고, 두 번째 파일에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제 신체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렇게 이제 세 측면에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거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개념인 적응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의 내용은 두 번째 파일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정신건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이러면은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인 건강을 언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건강의 개념을 막 다룰 때에는 대부분은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 입각한 건강의 문제를 다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게 오늘날의 입장이에요.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정신적인 건강은 뭐 다른 말로 정서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좁은 의미로 규정을 할 때 정신 건강은 어떠한 의미인지 좁은 의미로 접근을 해서 정신건강을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정신과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가 결국 건강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 규정을 하는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 없는지 그 질병의 유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 이제 빨리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대부분 정신건강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은 이제 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대표적으로 도파민이라든가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신경 전달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유전적인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는 약간 유전력이 강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어떤 소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다라고 봐서 질병을 치료를 할 때에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뭐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도 하지만 사실은 정신과적인 이제 질병에서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는 그런 뇌의 전달 물질의 에러 그리고 유전적인 어떤 인자의 어떤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거의 불가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빨리 이제 그런 정신과적인 질병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신 건강은 좁은 의미로 규정을 할 때에는 정신과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정신과적인 질병을 다룰 때 이제 주요한 지표로 삼는 것이 바로 DS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DSM은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정신질환의 진단과 통계 편람을 구성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신과적인 질병도 그 사회가 계속 급변하고 거듭날수록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도 이제 자꾸자꾸 개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개정판 5번째까지 DSM-5에 기준해가지고 이 정신질환을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책에 47페이지 보시면 사례 1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부모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다툼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보는 자녀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은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막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이제 자기 그 계획대로 자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겠죠. 계속 다투시는 부모님한테 벗어나가지고 이제 혼자 자유롭게 사니까 되게 이제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제 결국 막상 혼자 살아보니 이제 혼자 너무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동기들하고의 생활도 어떻게 이제 이어나가야 될지, 또 선후배 관계에서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디다 딱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학교 생활도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신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감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우울해지고, 뭐 이제 하나도 뭐 재밌는 일이 없고 의욕도 상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이제 불면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막 우울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이제 슬슬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한 여대생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여대생은 의심하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문제잖아요. 이제 우울 장애 같은 경우도 그 하위 요인, 우리가 보통은 뭐 일상생활에서는 우울증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우울 장애 같은 경우 그 하위 유형들이 총 4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주요 우울 장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성 우울 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월경전 불쾌감 장애, 그리고 네 번째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근데 이 4가지의 요인 중에 그 유형 중에 우리가 보통 우울 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인 주요 우울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떠한 상태였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 그 주요 우울 장애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 DSM-5에 나오는 그 주요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48페이지, 교재 48페이지 표 3-1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PPT로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이제 기준은 그 우울한 기분, 또 슬픔, 이것이 거의 뭐 하루 대부분 매일 지속이 되는 그런 상태여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도 느껴야 돼요.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도 나 되게 슬프고 좀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이제 호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 되게 지금 굉장히 기분 되게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주관적 보고 객관적인 관찰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서 뭐 재미도 못 느끼고, 아까 그 여대생처럼 뭐 되게 일상이 재미없고 실수만 자꾸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대부분 매일 뚜렷하게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이제 그런 우울감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신체적인 이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욕도 마찬가지. 식욕이 괜히 막 입맛이 없고 아니면 반대로 막 너무 왕성해져 가지고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수면 장애를 호소하게 되죠. 거의 매일 뭐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반대적인 상태로 과다한 수면을 취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거의 매일 그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뭐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좀 처진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관찰에서도 그렇고요. 여섯 번째는 그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 매일 피곤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매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다. 무가치감. 그리고 이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굉장히 죄스러운 그런 죄책감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고력이나 집중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도 거의 매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죠. 실제 계속 죽으면 어떨까, 뭐 이제 계획도 세우고, 어떨 때는 자살 시도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9가지 증상 중에 그 최소 5가지 이상이 연속 2주 지속돼야 돼요. 근데 그 5가지 기준 중에 지금 첫 번째 우울한 기분과 슬픔, 두 번째 흥미나 즐거움 상실, 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포함되고 5개가 돼야 돼요. 그냥 뭐 며칠 우울하고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지금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면서 이제 나머지 3번부터 9번에 이제 4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5가지의 증상이 연속 2주 지속이 되면 좀 주요 우울 장애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다른 약물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약물 치료를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식욕의 변화도 생기고 뭐 약간 이제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무가치감을 느끼거나 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약물의 일종의 뭐 부작용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러한 증상은 그런 약물을 복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할 때 뭐 현재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의사들이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무런 약물도 복용하지 않는데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거의 뭐 최소 2주 이상 이러한 이제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요 우울 장애로 이제 진단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따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50페이지 보시면은 나는 우울한 사람인가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또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이 3장에서는 그 과제로 올리시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거기 지금 그 50페이지 활동 3-1 보시면 1번 DSM-5 진단에서 체크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록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열한 9가지의 증상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었는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우울감을 경험하는지 한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딱히 이런 증상들이 없었고 뭐 그런 당연히 증상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부분 2번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체크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우울감이 있다면 어떨 때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술하시면 돼요. 각 문항당 최소 5줄 이상씩 작성하셔야 돼요. 글자 크기 11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제하는 거 다시 설명드리면 50페이지 활동 3-1인데 1번과 2번은 이제 같이 응답을 하시면 돼요. 1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번까지 같이 응답을 하시면 되고 나는 1, 2번 해당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3번만 기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1번, 2번만 응답하시면 되고요. 3번 하실 필요 없고.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넓은 의미로 규정할 때에는 이제 정신건강이 어떠한 의미로 규정이 되는지 그 넓은 의미의 그 정신건강 의미를 보시면 일단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넓은 의미로 규정하는 정신건강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질병이 없는 그냥 그런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좋아야 돼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여러 이제 교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적 적응 그리고 사회적 적응을 통해서 통합된 성격의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가 결국 정신 건강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넓은 의미는. 그래서 단순한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닌 자신의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넓은 의미로 봤을 때의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로 접근했을 때 이제 정신건강을 다루는 그런 태도는 건강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인이 다 저마다의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이를 더욱 발달시키도록 노력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규정할 때 얘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방에 더 힘을 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정리를 해보면 정신건강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 규정하는 정신건강은 단순하죠. 단순하게 그냥 정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 규정을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다 이러면 이제 치료를 해서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넓은 의미로 규정하는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 그 유무가 아니라 결국에 한 사람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질병 당연히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여러 관계들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나의 이제 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이제 발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결국 넓은 의미로 규정하는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다음은 이제 이론적인 견해 4가지 살펴본다고 했죠. 첫 번째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장인데요.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정신에서 결국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의 행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원인을 탐색하는 거. 그게 결국 정신에서 있다라고 생각했고 프로이트는 정신 같은 경우도 무의식과 그 의식 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의식에서 그 행동의 원인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무의식을 탐색한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정신의 구조는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의식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지각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고 무의식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나의 정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전의식 같은 경우는 그 내가 막 평상시 때는 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내가 집중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면은 의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한 부분이 전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의 구조도 그 원초화, 자아, 초자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원초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본능에 입각한 쾌락의 그 욕구에 의해 가지고 작동하는 이제 그 성격의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자아 같은 경우는 현실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원초화하고 자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는 그 두 번째,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람의 정신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초자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분류한 요 기준으로 이제 그 개념을 정립하셔야 다른 책을 보더라도 혼란이 없어요. 프로이트 이론 같은 경우 그 정신의 구조랑 성격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교재에는 아예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아예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냥 정신의 구조로 원초화자, 초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PPT 내용 그 한 대로 이렇게 정신의 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성격의 구조는 원초화자, 초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격의 구조가 본능에 입각한 원초화가 있고 현실의 원리에 이제 좌우가 되는 자아가 있고 이를 이제 감시 감독하는 초자아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 이 불안을 느끼는 거는 어떨 때냐면 그 본능적인 원초화랑 이를 막 억제하려고 하는 초자아 간에 그 발생하는 이제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향이 다르죠. 원초화는 본능에 입각한 거고 초자아는 이거를 이제 억누르는 약간 이제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초자아인데 그런 차원에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이 되죠. 근데 그때에 대립을 좀 중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아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아가 힘을 잃어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긴장이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결국 우리 인간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싫죠. 여러분들도 내가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 평온한 상태가 좋은 거지. 뭔가 막 두렵고 괜히 막 긴장되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느낌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불안을 느낄 때 또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는 불안감을 타파하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하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 하나가 바로 합리화예요. 합리화. 합리화는 원래의 이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를 해서 나름대로 그 상황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자꾸 막 내 잘못인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고 이러면 이별이 더 고통스럽겠죠. 그럴 때 친구들이 뭐라고 위로해요? 네.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인연이 아니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합리화예요. 인연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관계 기술이 부족해서 나의 실수로 관계를 깨트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탓을 하게 되면은 그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합리화로 그래 인연이 아니었어. 인연이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인연이고 아니고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이별의 고통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 불안을 제거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이제 정신 건강을 잘 도모를 하려면 적절한 방어 기제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허구한 날 자꾸 막 합리화만 하는 거예요. 번번이 이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저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계속 이제 헤어질 때마다 인연이 아니었어, 인연이 아니었어 이러면 결국 자기 성숙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애가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하고 좋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밀착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좀 노력을 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 경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진단이 없이 그냥 번번이 헤어질 때마다 그래 인연이 아니었어. 인연이 아니었어. 계속 그래 보세요. 그 실수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는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방어 기제에만 의존을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론적인 관점은 바로 융의 분석 심리 입장인데요. 융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눴어요. 아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정신의 구조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면서 결국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해석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의 개념도 더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융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신답게 되는 것,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그 정신 구조 중에서 무의식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무의식에 저장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쉽게는 이제 인식되지는 않지만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상태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결국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반영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부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될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취약점을 내가 말하거나 내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인정하는 바니까 뭐 수용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막 나한테 야, 너 이거 이상하고 저거 이상하고 뭐 이것도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마다 다 약점과 취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문제점이 있죠. 근데 문제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느냐. 내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모르는 게 정말 문제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융도 강조한 게 결국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에 많이 있기보다는 나의 이제 진짜 모습은 무의식적인 그런 이제 정신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엔 관계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건데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관계에서 갈등이 제기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나의 뭐 약점이라든가 단점, 취약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결국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융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저스의 이제 인본주의 입장인데요. 로저스의 개념 중에는 이제 자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저스는 우리 인간의 자아를 자신이 지각하는 나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이렇게 이제 분류도 했고요. 또 이제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실제적인 나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상적으로 내가 지금은 뭐 이런데 내가 향후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 나의 어떤 목표랑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적인 자아도 이제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려면 내가 지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그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 혼란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또 실제적인 자아랑 이상적인 자아도 너무 그 괴리가 크면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고 매진할 필요는 있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지금 현재의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이제 미래의 어떤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에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또 미래에 더 나아질 어떤 모습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의 모습도 지금 현재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또 이상적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도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막 현격하게 떨어진 그러한 모습은 아니어야 이제 건강한 모습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이제 자기 모습, 뭐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나의 모습, 또 실제적인 나, 이상적인 나, 이런 이제 자아를 구성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자, 뭐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타인은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깊이 있게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아동기 때의 경험이 반영이 돼서 결국에 이제 나에 대한 모습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 있는 타인들하고의 관계 경험이 긍정적이어야 결국 이 자아상도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결국에는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결국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의해서 뭐 자아상, 타인상이 형성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어떤 사람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되게 삐뚤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뭐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형성이 이제 되어야 궁극적으로 그 자아상도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아는 상황과 경험의 변화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재조직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자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아 개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 이론적인 이제 견해인 소질 스트레스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질 스트레스 모형에서는 그 유전적인 문제 혹은 기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정신 건강이 문제가 일어나려면 심리적인 요인이 같이 병합이 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취약점만 가지고 발생되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서 정신질환은 유전력이 좀 강한 이제 질병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제 유전인자로 그렇게 이제 타고나기로 어떤 취약한 상태라고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 정신질환으로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취약한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정신질환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소질 스트레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유전적으로 취약한 소인이 있어도 상황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정신질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내가 갖추고 있어야 이제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지는 않아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야겠다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유발되더라도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대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파일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